90년대 일본은 자신들이 황금 세대를 겪고 있다며 자축했었지만 2025년 지금 현재 가장 불행한 세대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으로 도망치는 젊은이들이 많겠냐며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을 동경하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일본 침몰, 그게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서 불안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을 수탈하고 조선인을 불행하다고 말하던 일본인들. 이제는 상황이 180도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오사카 근교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예요. 이름은 아약하고 흔한 이름이죠. 대학 졸업 후 소규모 기업에 취직해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은 친구와 함께 원룸을 쉐어하며 지내고 있어요. 딱히 불만 없이 살아왔고 특별히 무언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최근 들어 정말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망치고 싶다고요. 아무래도 지진 경보가 자꾸 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회사에서도 대피 훈련을 더 자주 하고 뉴스에선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반복돼요. 처음엔 그냥 늘 그렇듯 겁만 주는 얘기겠지 하고 넘겼는데 올해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젠 주변 사람들까지 진지하게 대비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TV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 관련 뉴스가 나와요. 2025년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확률 80% 돌파. 최소 사망자 30만 명, 일본 정부 공식 발표. 이런 자막이 흘러나올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내가 있는 이 오사카가 그 피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져요. 뉴스를 끄고 싶어도 현실은 꺼지지 않잖아요. 불쑥불쑥 벽에 붙은 책장이 흔들리거나 작은 진동이 느껴질 때면 그때마다 온몸이 굳어버려요. 유난히 잔지진이 많아진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게다가 경제도 나빠지고 있어요. 어제는 부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이젠 진짜로 회사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입사하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예요. 일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나라는 지금도 숨을 쉬고 있지만 이미 고요한 재난 속에 들어선 게 아닐까.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뉴스도 별로 좋지 않아요. 출근길 전철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항상 주식 폭락, 환율 급등, 구조조정 같은 단어들이 보이고 그럴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일본이 더는 예전에 안정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굳이 말로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나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동차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토요타, 혼다, 닛산, 세계 어디를 가든 일본 차는 빠지지 않았고 그래도 일본은 제조업 하나는 탄탄하다는 믿음이 국민 정서처럼 깔려 있었죠. 그건 저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오사카 외곽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죠. 규모는 작지만 토요타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이고 특히 수출용 차량 부품의 핵심 생산 라인을 맡고 있거든요. 수출 비중이 큰 덕에 성수기엔 잔업도 많았고 급여도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래도 일본 산업의 일부라는 자긍심을 갖고 자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해오던 정책을 다시 가져와서 더 강하게 시행하겠다며 강경한 기조로 나가겠다는 분위기를 타면서 미국이 다시 일본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당장 뉴스에선 수출길 막힌 일본차, 미일 통상 마찰 재점화 같은 말들이 쏟아졌고 그 여파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처음엔 TV 속 이야기 같았는데 그게 고스란히 직장으로 전해졌어요. 특히 우리 회사는 수출 물량이 중심이다 보니 특히 타격이 심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냉랭해졌고요. 토요타 본사에서 발주 수량 줄인다는 소문, 이번 달 수출 물량이 반토막이 될 거라는 소문, 심지어 직원들 사이에선 누가 책임지고 나가야 할까라며 농담 같은 말이지만 마치 진담처럼 돌고 있고요. 사장님은 회사 간부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일부 생산 라인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대요. 전에는 경제 위기라는 말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런 걸 보고 느끼면서 지금은 그 단어가 내 인생 바로 앞으로 내려와 있어요. 일본 차는 끝났다는 말이 기사에 사람들 입에 그리고 이젠 제 마음속에도 깊게 각인돼 버렸어요. 불안은 조용히 전염되는 감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단지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믿었죠.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도 한국으로 피신하고 싶다는 상상도 그냥 저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정이 제 주변에서도 하나둘씩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직장 동료의 눈빛,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말투, 심지어는 SNS 피드에서 스쳐 지나가는 익명의 글까지도요. 모두가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였죠. 단지 먼저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요즘 주변에서 유난히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졌어요.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취향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생활을 옮기고 싶다,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점점 현실적인 계획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진지하게 유학 상담을 받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기업 구직 사이트에 가입해서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회사 동료 한 명은 저보다 입사도 한 달 먼저 했고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이었는데요. 최근엔 회식 때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한국어를 2년 넘게 꾸준히 배우고 있었고 지금은 진지하게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미 몇몇 기업엔 이력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한국의 기업 환경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주 52시간 근무 보장, 연차 자유, 공공 시스템의 디지털화, 그리고 여성 직원에 대한 배려까지 여자 직원이 커피를 타오고 간식을 내오는 문화가 한국에선 없대요. 오히려 금기사항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설명을 들을수록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이 원래 꿈 많은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묵묵히 일하던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이 흐름은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지금의 일본 사회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안전하거나 미래를 보장해주는 곳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 무너져가는 일자리, 전혀 바뀌지 않는 정치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늘 뒤로 밀려 있었어요. 이런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체념에 가까운 공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한국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원룸 시세, 취업 비자 요건, 현지 여성의 노동 환경 같은 현실적인 정보를 찾는 사람이 늘었어요. SNS에선 한국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다라는 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고 있었고요. 드라마나 케이팝에 반한 감성적인 환상이 아니라 차라리 거기가 더 낫다는 판단 아래 움직이고 있는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저희 세대에게 있어서 부럽고 멋진 나라가 아니라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탈출구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건 그냥 우연히 불안해져서 떠올린 나라이기보다 지금의 일본을 바라보며 생존을 고민한 끝에 자연스럽게 도달한 선택지였던 거예요. 요즘 저도 서울의 반값을 자주 검색해요. 취업 조건과 체류 자격도 메모해뒀고요. 심지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나 병원 접근성까지 찾아봤거든요. 누군가 보면 별거 아닌 루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에겐 이 모든 게 불안을 붙들어매는 작은 끈처럼 느껴져요. 아직은 일본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반쯤 떠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예전엔 한국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이웃나라 정도였죠. 음식이나 음악, 드라마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취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K-드라마를 즐겨본 적도 있었고 한식 뷔페를 찾아가 먹은 적도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살아볼 수도 있는 곳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건 최근의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인식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고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술이 핵심이라는 말도 자주 들려왔어요. 예전엔 그런 정보들이 그저 대단하다는 감탄으로 지나갔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런 나라라면 진짜 살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감정이 따라붙는 거죠. 한국에 다녀온 친구의 말에 따르면 병원 예약부터 은행 업무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라고 했어요. 그걸 들은 순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얼마나 느리고 비효율적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CCTV가 도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어 범죄율도 낮다고 해요. 여성 혼자 늦은 밤 귀가해도 상대적으로 불안이 덜하다는 말, 그건 지금의 일본에선 점점 사라져가는 감각이거든요. 예전에는 일본이 안전하다는 말을 당연하게 믿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 쪽이 더 철저하게 설계된 사회 같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다녀온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회사에서 잠깐 휴가를 받았고 마침 항공권도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깊은 고민 없이 떠났던 여행이었죠. 그땐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저 무더운 일본을 벗어나 어딘가 색다른 분위기에서 며칠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서는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걸 금세 깨달았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돈되어 있었고 빠르고 안정적이었죠.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었고 지하철은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녀도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어느 역에나 있었어요. 모든 곳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었고 시스템이 저를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건 일본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감각이기도 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밤거리였어요.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특별히 신경 쓰이거나 불안한 느낌이 없었어요. CCTV가 많다고는 들었지만 단지 감시의 도구라기보다는 나를 지켜줄 무언가로 느껴졌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르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천천히 걸어가는 그 순간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어요. 내가 여기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일본 골목길은 CCTV가 없어서 외국인들이 부쩍 늘어난 요즘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의 지금 모습은 과거 안전하고 자부하던 일본의 모습을 떠올려주기도 했어요. 카페에 앉아있으면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연결됐고 비밀번호는 커다랗게 적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공공장소에서조차 대부분의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버스를 탈 때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터치하면 바로 결제되고 무언가를 주문하거나 예약할 때 복잡한 절차가 없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키오스크에는 다국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언어 문제는 더 없었어요. 앞서 있다는 게 단순한 기술의 차이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그 며칠 사이에 확실히 느꼈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기억에 남았어요. 저처럼 혼자 여행 온 일본인에게도 따뜻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줬고 영어가 서툴러도 친절하게 응대해주거나 스마트폰 번역기를 써서라도 설명해주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존중이 지켜지는 사회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작은 배려들이 쌓이니까 저절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그 여행은 한여름이었어고 한국도 덥긴 덥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본만큼 숨이 막히진 않았어요. 덜 습했고 덜 눅눅했어요. 기온만 보면 비슷한데도 체감은 확실히 달랐어요. 무엇보다 건물 안에서 에어컨을 전혀 아끼지 않더라고요. 식당이든 지하철이든 어디를 가든 시원했고 누군가의 불쾌지수를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충분히 있을만했어요. 물론 현지인들은 덥다고 힘들어했지만 오사카보다 확실히 덜 더웠고 저는 오히려 그게 신기했어요. 숙소도 의외였는데 가격이 정말 저렴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한동안 일본에서 자취해온 제 기준으로는 이 가격에 이 정도 공간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당연하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는 걸 체감했어요. 그렇게 한국을 여행하는 중에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만난 적도 있었는데요. 한국에 장기 거주 중인 분이었는데 제가 여행 메이트를 구하는 글을 올렸더니 연락이 닿은 거죠. 함께 강원도 속초라는 바닷가 도시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관광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밤늦게 서울로 돌아오는 당일 코스였는데 짧지만 인상적인 하루였어요. 무엇보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깊게 남았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보니 어떤지, 일본과 어떤 점이 다른지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다음날 저녁 그 친구가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원룸이었는데 그곳이 한국에서 가장 작은 주거 형태라고 설명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비교적 저렴한 월세였다고 들었는데 그 공간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사카 원룸보다 적어도 2배는 넓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수납 공간도 많았고 천장도 높았고 책상에 앉았을 때 갑갑하지 않았어요. 그때 또 한 번 확신했어요. 내가 살아갈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 나라는 어쩌면 한국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여행 중에 강하게 인상 남았던 게 있었어요. 사실 저는 늘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식권 자판기나 편의점 무인 계산대, 음료 자판기 같은 걸 자연스럽게 이용해왔고 그게 일본 사회의 효율성과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정확하고 빠르며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그건 일본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문화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 모든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식당은 물론이고 카페, 패스트푸드점, 마트까지 대부분이 키오스크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티켓을 끊을 때도 버튼식 기계가 아니라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하는 전자 발권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일본 지하철역의 90년대 기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선 여전히 딸깍딸깍 버튼을 눌러야 하고 기계 앞에서 종이 노선도를 보고 경로를 손으로 따라가며 목적지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선 모니터 화면을 터치해서 목적지를 누르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었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처음엔 그냥 놀라웠고 곧 이어서 묘한 좌절감 같은 것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아직도 저걸 쓰고 있는데 라는 감정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일본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말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됐어요. 한국은 단지 빠른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과 편의를 중심에 둔 기술 발전이라는 점에서 훨씬 본질적인 차이를 느끼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정리하진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끝났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를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 생각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 하나뿐이었어요. 지진이 두려웠고 경제가 무너지는 게 불안했고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감각이 저를 조용히 잠식해왔거든요. 하지만 그 끝에서 제가 발견한 건 단지 회피나 탈출이 아니었어요.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해 스스로를 옮겨보자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점점 더 선명한 대안이 되고 있어요.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무언가를 이뤄나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요. 그곳은 이미 수많은 일본인들이 조용히 옮겨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그걸 현실 도피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 자리에 머무는 일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공포 속에 사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나은 곳을 향해 한 발을 떼는 게 지금 제게는 훨씬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아직 확정된 비행편은 없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떠나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이제야 솔직히 인정하게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따라가는 건 비겁한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한 용기라고 믿고 있어요. 반드시 탈출에 성공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